강에서는 일반적인 PT를 하려면 지켜줘야 될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이번 강에는 좀 더 경쟁 PT, 그러니까 좀 더 이기는 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준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자보다 먼저 준비를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최소한 발표 3일 전에는 PT를 수정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라. 구체적인 그 실전 연습 방법도 좀 알려주셨어요. 교재, 그러니까 책 161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3단계로 이제 안내해주고 계신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혼자 스크립트를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다. 2단계. 무대 위에서 슬라이드를 사용하면서 혼자 또는 한두 명의 청중 앞에서 해본다. 이때 발표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 실제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해본다. 특히 가상의 평가위원을 두고 질의응답 연습까지 해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또 이 연습을 단순히 한 50번에서 100번까지도 목표로 단어 하나하나가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나요? 하라고 해요. 아, 정말요? 근데 이게 50분짜리 발표면은 50번 연습하면 2,500분이잖아요. 네네. 입이 막 바짝바짝 말라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3단계니까 네네네. 혼자 리딩 하는 거 포함해서. 1단계부터 그렇지? 포함해서. 네, 1단계. 진짜로 예를 들면, 물론 우리 고객 중에 그 3단계만 50번 하신 분도 있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쳐서 이거 다 리허설이니까 단계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 하는데 이걸 왜 많이 하라고 하냐면 프리젠테이션의 본질이 뭐냐면 전문가가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생각보다 비전문가인 평가위원 그분들이 대학 교수다 박사다고 해서 내 분야의 전문가일 거라는 건 착각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 용어를 써버리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전문가들은 자기가 쓰는 용어들이 입에 배어 있거든. 그걸 바꿔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도로 그 통신 체계 뭐 이런 거 구축하는 거 ITS 막 이런 영어 약자들 쓴다고. 근데 자기가 하루에 40-50번 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영어 약자들을 써버려요. 그러면 못 알아듣지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 도로 무선 교통 체계 뭐 이런 표현이라면 그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입에 배야 되니까 생각보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겠네요. 그런 의도입니다. 고문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이제 컨설팅 할 때 50번 하라고 체크표까지 줘요, 우리가. 정말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시라고.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대표님은 보통 얼마나 연습? 나는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힘드니까. 근데 굉장히 이 리허설을 많이 하면 저는 인간이 개조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뭐 말을 더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진짜 한 50번 한 사람들은 목이 쉬릴 정도로. 근데 이제 언어가 내 것이 되고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사실은 비밀 하나 또 밝히자면 긴장감은 준비도하고 반비례해요. 내가 준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긴장감은 적어져요. 물론 발표할 때까지 긴장감이 제로는 안 돼요. 제로는 안 되지만 70% 정도는 준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적당한 긴장감은 성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언제 우리가 실패하냐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긴장감이 극도에 달한다고.
네. 그러면 이건 통제가 안 돼버리지. 그러면 이제 긴장 때문에 말아먹는 건데 그건 현상이고 근저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준비가 중요해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질의응답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하라.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게 슬라이드 준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예상 질문 준비하는 거, 네. 그리고 요구하는 거, 이렇게 2가지 배웠잖아요. 예상 질문을 슬라이드로 준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예상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거 하나, 이렇게 2가지 배웠는데 하나 더 있는데 질문에 대응하는 화법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제안서 쓸 때 기억나죠? 헤드라인 구조로 제안서를 쓰나요? 네. 결론부터 말하죠. 그 제안서하고 똑같이 프리젠테이션도 똑같은데 첫 번째는 스테이트예요. 결론부터 말해요. 예를 들면 30%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안서 쓸 때 프루프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그게 서포트예요. 스테이트 서포트. 우리는 5년 동안 25개 기업에서 해봤더니 평균 35% 절감 효과가 나왔다. 데이터는 이렇다. 이게 이제 서포트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어요. 서머라이즈. 그래서 귀사에 30% 비용 절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클레임, 프루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안서 구조가 주장, 근거. 네. 3S 말하기는 뭐냐면 주장을 이야기하고 스테이트, 근거를 한번 서포트 제시하고 주장을 한번 더 강조하는 게 서머라이즈. 그래서 스테이트, 서포트, 서머라이즈, 이게 3S 구조예요. 이게 이제 기본 화법인데 네네. 질의응답 할 때 이제 이럴 때 있어요. 공격적인 질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적대적인 질문, 현학적인 질문, 어려운 질문할 때. 또 질문을 여러 개 할 때 있어요. 네. 그때는 내용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기싸움이 중요해요. 약간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요. 네. 질문을 확인해. 비용 절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3S를 하는 거죠. 30%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포트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30% 비용 절감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에는 답을 확인해요. 답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다시 공식으로 하면 질문 확인, 3S, 답 확인. 이러면 굉장히 압도하죠. 분위기를. 그래서 답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이 어렵거나 적대적이거나 여러 개를 질문할 때는 질문을 확인하고 3S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답하고 이렇습니다. 요 세 가지 상황에서만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 쉬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진짜 웃겨요. 밥 먹었냐고 물어봤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리허설을 미리 좀 해야 이래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이번 파트 읽으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안 PT는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발이 좋은 영업대표. 예.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 기술 전문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직급이 제일 높은 리더. 네. 이 셋 중에 만약에 고른다면 어떤 사람이 발표를 맡는 게 제일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통상 공공 조달 이쪽에는 평가자를 5명까지 발표자를 발표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5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언할 기회가 주는데 지금 잘 요약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는 누가 발표를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우리가 전문성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신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 전문가인 PM이 발표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지금 질문 자체가 답이 있습니다. 기술 전문성이 중요할 때는 기술 전문성을 가진 PM이 주도해서 발표를 하되 고객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영업대표가 그 다음에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리더십이 그 질문에 대응하게 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PT 얘기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PT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소맨십 넘치게 하는 PT로 유명한데 제한 PT에도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하는 PT가 좋은지 아니면 평가하는 자리니까 좀 부적절한지. 완전 좋아요. 완전 적절. 그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제안은 스티브 잡스식의 PT가 사실 뭘 이야기하냐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청중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이나 정보를 함부로 뿌리면 안 돼요.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것도 전부 기술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맥킨토시 그 컴퓨터. 네. 그 어마어마한 기술적 사양들에 대한 설명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 동영상 보면 혹시 맥 에어라고요. 맥킨토시 종류 중에 맥 에어라고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되게 인상 깊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본 게 시작 장면이거든. 네. 어떻게 시작해요? 네. 서류 봉투에서 기억나시죠? 맥 에어를 이렇게 꺼내면서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된다. 근데 그 전에 스티브 잡스 이전에 삼성전자는 PT를 어떻게 했냐면 네. 죄송해요 삼성전자 사랑해요 삼성전자 비교한다고. 이건 몇 센치, 이건 몇 센치 이렇게 비교한다고. 그건 정보지. 네네. 얼마나 얇은가를 비주얼 스토리텔링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네. 말할 필요가 없잖아. 서류에서 이렇게 꺼내면서 시작을 하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인 정보들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도 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흥미롭고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막 그래요. 그 기술 PT를 하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PT는 역시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재성은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탁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각 자료 중에 가장 덜 효과적인 게 우리 시각 보조 자료라고 배웠잖아요. 네. 비주얼 에이드. 네.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실물이에요. 실물. 그래서 맥 에어를 실제 실물을 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시각 보조 자료가 프리젠터 발표자 자신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뭐가 제일 효과적이냐? 나 자신. 두 번째는 실물. 세 번째는 슬라이드예요. 슬라이드는 해봤자 넘버 3라고.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전부 슬라이드에 의존해버리지. 근데 세계적인 석학들은요. 시각 보조 자료를 안 써요. 보통 2시간, 3시간 혼자 서서 그냥 이야기한다고. 슬라이드 없이. 돌아가신 그 블랙홀 발견한 킹 박사가 네. 슬라이드 안 써요.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거 그냥 이야기를 이제 발음이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 세계적인 석학들은 다 안 쓰는 거지. 굉장히 자제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죠. 스티브 잡스 PT를 보면 그래요. 실물을 강조하고 자기를 강조하지. 네. 그리고 비주얼은 굉장히 양념이에요. 네. 절제해서 사용하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냐면 일반인이 천재인지 모를 만큼 천재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서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키면은 뭐 이길 수 있다. 100점 100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강의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걸 잘 알고 계시는 대표님도 가끔은 지실 것 같은데. 가끔 아니고 많이죠. 정말요? 자주 셨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컨설팅만 13년 했잖아요. 네네. 물론 그 전에도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많이 했지만 업으로 삼아서 13년 했는데 많이 졌어요. 제가 코칭한 고객도 많이 졌고 또 저도 이렇게 제 사업도 경쟁 PT 할 때가 있거든. 네네네. 저도 진 적이 많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삼국지를 봤더니 제가 평소에 느끼고
직원들한테 한 말을 조조가 똑같이 하더라고. 조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명장은 항상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명장은 많이 이기고 많이 접어서 안 지는 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게 명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지는 법을 알려면 이기기도 많이 해봐야 되지만 지기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 진 사례 너무 많은데 네. 인상적인 사례가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 제가 전공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 PT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세련되게 못 하잖아. 일단 외모부터 너무 불리합니다. 세련되게 하기에는. 그래서 잘 안 돼. 그래서 세련된 비즈니스 PT가 아니라 경쟁 PT, 진짜로 말하자면 그 주제에 집중해서 전 그 컨설팅을 하는 경우인데, 어떤 기업에서 그걸 의뢰를 해서 이기는 PT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PT를 했어요. 네. 근데 어떤 교육 업체에 와서 또 PT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경쟁자인 거지. 네네네. PT 교육에 대해서 경쟁 PT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제가 그렇다면 무조건 내가 당연히 하겠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경쟁 PT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다루는 분이 안 계셨거든. 한 7, 8년 전 이야기. 근데 졌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네. 그 임원을 만나러 갔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 아니 막 화난 건 아니고 하나도 안 나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빙산 배웠잖아요. 네네. 빙산 밑에 스토리가 있어. A 업체가 B 업체를 인수했어요. 근데 이 A 업체의 임원이 이 B 업체 직원들이 PT 하는 걸 보고 PT를 너무 못해. PT 경진대회를 해. 근데 경진대회 하기 전에 네. 직원들을 좀 훈련시켜서 경진대회를 하게 하자. 그래서 스킬을 높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경쟁은 자기들끼리 경진대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교육을 누가 했냐면 광고회사 출신의 어떤 교육 하시는 분이 했다고. 네. 왜냐면 그분이 훨씬 나보다 멋있고 세련되게 잘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경쟁은 그 경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 PT 경진대회 하는 경쟁이었던 거지. 네네. 그러니까 저보다 그분이 더 적절했던 거지. 이런 거예요. 네네. 빙산의 밑단의 이슈를 잘 읽지 못하니까 지는 것이요. 제가 전략에서 했던, 우리가 공유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잘못하면 PT에서 졌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을 듣고 배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버리는 꼴이라고. 위가 아프면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줘야 되지. 전략에서 졌으면 전략을 개선해야지. 그러니까 PT는 그거의 표면이고 그 밑에 숨어있는 이슈가 있을 때가 많고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강조하죠. 네. 네. 네, 오늘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